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억 트래픽을 견디는 서버 만들기, 약간 어그로가 있죠.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AW에서 백엔드, 그리고 SRE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장경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장표를 좀 작아가지고, 네,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빨리 큐아를 찍어주기 바랄게요. 네, 만들고 나니까 생각보다 그게 그 텍스트 폰트가 작더라고요. 혹시, 못 찍으신 분 계시면 빨리 찍으시고, 5, 4, 3, 2, 1. 네. 혹시 이 사진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 분 알고 계시네요. 근데 왜냐면 2008년에 트위터에서 나왔던 사진이에요.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이 고래가 페일 웨일이라고 하는 고래거든요. 2008년에 트위터가 정말 빠르게 성장할 때 서버가 터지면 보통 우리 404 이러면 500에러를 보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렇게 네, 고래가 실패했다 해서 페일 웨일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트위터 이제 캐피시티 우리 서버 터져나가고 있고 빠르게 성장 중이다 라는 뜻이죠. 또 비슷한 뭐 그냥 다른 사례인데요. 이거는 제가 처음 이제 내 서버를 처음 올렸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서버에서 일어나는 런타임 에러가 제 디스코드에 웹툰으로 오게 그렇게 해놨었는데 누가 계속 제 서버를 찌르는 거죠. 보니까 리퀘스트 URL이 GOIP로 되어 있죠. 나는 그냥 게시판 하나 만들었는데 무슨 GOIP야. 알고 보니까 이제 뭐 파키스탄이나 뭐 우즈벡에서 제 서버를 크롤링 해가지고 혹시 안에 .env 파일 같은 민감 정보가 있나 하고 찌르는 거였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뭐 서버로 올려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죠. 제가 이 커뮤니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긴 했는데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AWS 컴포넌트를 많이 사용해 봤을 거고 또 서버도 설계해 보신 걸로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제 내용이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앞서 말씀드린 이런 두 사례처럼 서버를 만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에피소드를 소개해 드리고 어떻게 서버가 많은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해요. 먼저 가장 간단한 서버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리가 HTML 페이지를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다면은 배포를 했으니까 일단 www.naver.com 치고 우리가 네이버에 들어가듯이 네이버에 들어가야 하는데 사실 서버는 이렇게 네이버를 치면은 네이버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게임하다 욕하면 너 IP 주소 썼다 이러잖아요. 실제로는 그런 도메인 네임이 아니라 IP를 통해서 서버에 접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든 웹사이트 이렇게 이름을 정해놨어 하면은 DNS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거는 시간 좀 정해볼게요. 그리고 그거 사실 IP 주소는 192.xx. 뭐 xx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하고 클라이언트가 받아오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은 서버한테 잘 갈 수 있겠네 하고 이렇게 서버에 접근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서버는 아까 우리가 만들었고 배포했던 HTML 페이지를 내려주게 되겠죠. 이렇게 하나씩 추가를 해볼 거예요. 근데 앞서 같은 경우에는 HTML 페이지를 만들게 되면은 HTML이 모든 상태를 관리하고 있어야 돼요. 물론 뭐 그럴 수 있냐 없냐는 차치하고. 근데 우리가 상태를 연산하는 것과 저장하는 것을 나누어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서버라는 것은 결국 연산을 해서 어떠한 정보를 클라이언트한테 주는 친구고 그럼 저장은 누가 하냐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데이터베이스가 하게 돼요. 아마 이 형태가 가장 기본적인 간단한 게시판을 만들어서 내가 배포를 해본다 하고 뭐 동아리나 친구들끼리 만들어 본 경험이 있다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일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메인 네임을 입력하고 IP를 받아와서 웹서버가 받게 되면은 웹서버가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보통 이걸 우리가 크루드 연산이라고 하잖아요. REST API에서. 그래서 데이터를 만들고 읽고 업데이트하고 삭제하는 일련의 과정을 크루드라고 하게 되는데 뭐 그러면 당연히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주게 되겠죠. 뭐 크리에이트나 딜리트 같은 거를 옵션을 수행하게 되면은 데이터 잘 만들어졌어, 잘 삭제됐어 하는 리스폰스를 주게 될 거고 리드로 데이터를 읽어온다고 하면은 데이터가 잘 만들어졌어. 그리고 너가 물어본 데이터는 여기 있어 하고 데이터를 줄 거예요. 여기까지도 아마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우리 서버가 내가 만든 건 작은 게시판인데 갑자기 내 친구 개발자들이 다 몰려와서 어느 순간 레딧이랑 비비는 사이트가 되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서버 한 대는 이 모든 요청을 처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서버가 필요하고 이 서버의 부하를 분산해주기 위한 로드 밸런서가 필요해요. 아마 이 정도까지는 네, 제가 백그라운드를 들었으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도메인 네임 서비스에서 가져온 IP를 가져오게 되면은 이걸 바탕으로 뭐 VPC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런 프라이빗 서버에 있는 서버들의 트래픽을 분산해주게 됩니다. 이때 로드 밸런서, 저는 로드 밸런서를 공부하면서 되게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요. 서버가 N대 있으면은 N대에 어떻게 트래픽을 분산하지? 그냥 랜덤인가? 아니면 뭐 홀짝인가? 해서 재밌는 사례를 알아봤는데 일단 로드 밸런서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라운드 로빈이라고 하죠. 세 개의 서버가 있으면 1, 2, 3, 1, 2, 3, 1, 2, 3 이렇게 주고 리스트 커넥션은 뭐 예를 들어 8의 가중치가 있다고 했을 때 A, B 서버가 3, 3 가지고 있고 C가 2를 가지고 있으면 C의 커넥션이 하나 부족하냐고 C에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로드 밸런서 관련된 재밌는 사례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토스증권의 사례였어요. 토스증권은 원래 기본적으로 리스트 커넥션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예시로 8의 가중치가 있다고 하면 3, 3, 2로 나눠져 있는데 보통 우리가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언제 가장 트래픽이 많이 몰리죠? 9시 땅 치고 개장하면 사람들이 막 야 상한가 친다 하면서 달려들잖아요.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내가 뭐 소화할 수 있는 순간적인 트래픽은 8인데 뭐 10이 들어올 수도 있고 100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때 리스트 커넥션을 하게 되면은 3, 3, 2 있는데 C에 2가 제일 부족하다 하고 100의 트래픽이 몰려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C 서버에 물린 커넥션들은 굉장히 오랜 다운타임을 갖게 될 거예요. 아, 나는 아까 요청했는데 왜 아직도 안 오지? 하고. 그래서 토스 증권에서는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했냐면 트래픽 중 95%는 이렇게 라운드 로빈으로 기본적으로는 평평한 구조를 유지하면서 5%의 약간 기울어진 균형은 그 리스트 커넥션으로 보충해주는 방법으로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붙이면서 사례를 하나씩 재밌게 그냥 썰을 푸는 느낌으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레플리케이션이라는 주제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만 썼잖아요. 저도 개인 프로젝트 할 때는 하나만 써봤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데이터베이스는 굉장히 여러 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뭐 학부생 분들이면 대부분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데이터베이스에 락이라는 게 걸리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쓰기락, 읽기락 같은 게 있긴 한데 쉽게 말하면은 데이터베이스는 읽기와 쓰기가 일단은 분리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읽기와 쓰기의 역할을 각각 라이터, 리더로 표현을 하고 근데 우리가 딱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라이터와 리더 중에 무엇이 더 많은 작업을 소요할까요? 저는 라이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일단 바꾸는 거잖아요. 직접 접근해서 읽어보고 끝이 아니라 이 데이터를 생성할 수도 있고 업데이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삭제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쓰는 도중에 다른 트랜잭션이 읽거나 읽는 도중에 다른 트랜잭션이 쓰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쓰기 DB가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장표를 보시면 리더가 훨씬 많죠. 보통 웹사이트를 만들면 대개 트래픽 중에 95%는 읽기 연산이라고 해요. 실제로 개개별의 라이트 연산은 읽기 연산보다 훨씬 더 쓸 수 있지만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 읽기 연산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리더DB를 2개에서 3개 정도를 더 만들어주고 정말 트래픽이 많은 서비스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웹서버가 데이터를 크루드하는 그런 라이트 연산하게 되면은 약 100ms 이내에 매우 짧은 시간으로 레플리케이션, 즉 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데이터를 뭐 수정하는 그러한 조항이 아니라 그 API가 아니라 읽기만 하는 그런 조회 작업들은 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분산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요거는 제가 최근에 겪었던 재미있는 사례인데요. 보면은 제가 어제 급하게 작성한 그런 메서드입니다. 프로모트 엔지니어라는 파이썬 코드예요. L3 엔지니어가 있으면은 그 L3 엔지니어를 L4로 승격시키는 그런 함수입니다. 여기서 엔지니어 아이디어를 받고 리더에서 현재 이 엔지니어의 커런트 레벨을 가져와요. 그리고 이 L3 엔지니어가 L3인 게 확인되면 라이터에서 얘를 L4로 레벨업을 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리더에서 이 엔지니어를 가져오겠죠. 그러면 커런트 레벨은 L4가 되겠죠. 그래서 L4가 잘 되면은 얘를 승급을 시킵니다. 근데 이 함수가 제대로 동작할까요? 잘 안 동작한다고 고개를 저으신 분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영속성. 굉장히 비슷한 맥락입니다. 아마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답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레플리케이션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은 파이썬 서버는 뭐 장고나 패스트 API일 수 있고 이것들이 상대적으로 컴파일 런타임 서버에 비해서는 굉장히 느리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럼에도 대규모 트래픽을 핸들링할 수 있는 서버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라인으로 넘어가는 거는 굉장히 빠르게 실행이 됩니다. 방금 100ms의 아주 짧은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100ms는 인간이 체험하기의 기준에 아주 짧은 시간이지 실제로 서버 입장에서는 매우 매우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라이터에서 L4로 업데이트 하지만 아직 리더에서는 L4로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커런트 레벨은 L3가 되는 겁니다. 최근에 저는 실제로 실무에서 이런 경험을 겪었어가지고 공유해주고 싶었어요. 그 다음은 뭐 이것도 잘 아시겠지만 캐싱에 관련된 건데 보통 우리가 캐시하면 이제 레디스를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레디스뿐만 아니라 그 CDN에 관련된 것도 조금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CDN 같은 경우에는 정적인 컨텐츠들을 캐싱해주는 친구들이에요. 정적인 거라 하면 뭐 텍스트 데이터일 수도 있고 이미지 데이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영상일 수도 있어요. 영상은 일단 뭔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우리가 정적인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파일 시스템에 저장되어서 뭐 동적으로 어떤 상태를 관리하고 있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정적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먼저 CDN에 어떤 리퀘스트가 간다 하면 사실 요거는 그림이 조금 애매하긴 해요.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냥 요 그림은 참고만 해주시고 CDN에 가서 우리가 혹시 내 프로필 사진 카카오톡이라 예시를 들어볼게요. 내 프로필 사진 지금 바로 받아올 수 있어? 하면은 그럼 그거 맨날 보던 건데 하고 보내드려 줄 거예요. 그러면은 내 프로필을 눌렀을 때 뜨는 내 배경화면, 프로필 사진, 내 프로필 음악 여러 컴포넌트 중에 적어도 프로필 사진만큼은 캐싱이 돼 있어가지고 API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뭐 접근하거나 S3를 접근할 필요 없이 바로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캐시 미스가 나게 되면은 뭐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필요한 자료를 조회할 수도 있고 이 데이터베이스는 비단 뭐 RDB뿐만 아니라 S3 같은 데이터 저장소도 되겠죠. 그리고 이 정적인 데이터를 관리하는 CDN뿐만 아니라 이런 레디스 같은 캐시도 있습니다. 이러한 레디스에는 보통 값비싼 연산들이 보통은 들어가게 돼요. 뭐 예시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아까 레딧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걸 프리스타일로 하고 있어서 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레딧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어제 인기 게시글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최소한 뭐 데이터베이스 인덱스를 탄다고 해도 어제 게시물을 가져오는 것도 무거운 작업일 거고 그 어제 게시물 중에 조회수랑 라이크 비율을 고려해가지고 가장 인기 있다를 연산하는 것도 되게 비싼 비용일 거고 이것들을 만약 뭐 우리가 하루에 막 초당 만 트래픽이 찍히는데 이걸 항상 사람들한테 메인 화면 들어갈 때마다 보내줘야 한다면 굉장히 비싸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 하루 동안 어제 것만 보여주기로 했고 모든 사람이 어제 인기 게시글을 보게 될 거니까 이 인기 게시글 목록은 적어도 캐싱을 해놓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 계속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서버에서 연산하고 보내줄 필요 없이 캐싱 되어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와서 보내주면 됩니다. 뭐 일초에 하루에 뭐 그럼 엄청난 트래픽이 찍히게 될 텐데 가장 먼저 12시 땅 되자마자 클릭하는 사람은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겠죠. 그러면 캐시에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 캐시 히트가 되고 만약 캐시가 미스가 난다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번거로운 과정을 겪어야 될 거예요. 레디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는데 메모리상에서 구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예시의 라이터 같이 그 파일 시스템에 구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메모리에 접근하는 것과 파일 시스템에 접근하는 거는 보통 10만 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레디스를 직접 써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10ms 언더로 매우 빠른 응답 속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예시를 가져와 봤어요. 이게 2022년인가 BTS의 정국 씨가 이렇게 브이라이브로 그 영상을 킨 건데요. 제가 이걸 보고 몇 번이고 눈을 부벼웠는데 2200만 명이 동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2200만 명이 라이브 스트리밍을 한다면 저 같으면 진짜 아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브이라이브가 잘 해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나 저도 뭔가 옛날에 고민이 많아서 그러다가 이제 CDN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사실 영상을 보내준다는 게 굉장히 트래픽이 높은 작업일 것 같잖아요. 근데 영상이라는 것도 스트리밍으로 봤을 때는 정국 씨가 자기의 움직임을 다 여러분들의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건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일들을 세그먼트, 여기서는 이제 청크라고 부르는데 청크 단위로 다 정적인 콘텐츠로 분리를 하고 얘네를 다 CDN에 캐싱을 해놔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라이브 스트리밍이 아니라 청크된 이 조각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00만 명 중에 한 번만 좀 고생하셨을 거고 나머지는 캐싱된 그런 스트리밍 청크들을 볼 수 있었겠죠. 이거를 연산 한번 해봤는데 2200만 명이 초당 500kb의 리퀘스트를 보내면 초당 약 12TB가 나오더라고요. 이러면은 보통 뭐 아마존 EC2의 엑스라지 정도의 꽤나 준수한 사양의 서버가 1000대가 있다고 하면은 0.3초 이내로 다운이 됩니다. 캐싱이 안 되어 있다면. 이만큼 캐싱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제 아마 마지막 컴포넌트일 거예요. 메시지 큐인데, 여기에 이제 노티피케이션 큐라는 게 달렸어요. 우리가,
레딧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고, 뭐 유튜브에 미스터 비스트라고 할까요? 미스터 비스트가 아마 구독자가 제일 많죠.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몇억 명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미스터 비스트가 뭐, 그 유튜브에 뭐라 하죠? 미리 공개인가요? 뭐 이렇게 우리가 기다려야 딱 정각되면 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영상을 올렸을 때 푸시 알림이 가겠죠. 푸시 알림이 가게 되면은 푸시 알림도 사실은 굉장히 비싼 연산이요. 예를 들어 미스터 비스트 비니까 미비라고 줄여볼게요. 미비가 3억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미비를 구독한 3억 명을 다 끌고 가야 되고 그 3억 명 하나씩 순회를 하면서 너 푸시 알림 보내, 너 푸시 알림 보내 이렇게 다 해줘야 된단 말이죠. 굉장히 서버한테 헤비한 작업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메인 서버와 그 다음에 잡무를 처리하는 서버를 따로 이제부터 잡무 처리 서버를 워커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워커가 이 푸시 알림을 보내는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워커에게 데이터를 보내줄 때도 야 워커야 너 이거 받아 하고 바로 주면은 그것도 하나의 작업이잖아요. 메인 서버가 굉장히 부하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큐라는 것에 던져놓고 워커가 필요할 때 가져가게 할 거예요. 그러면 웹서버 같은 경우에는 미스터 비스트의 3억 명의 구독자, 그러니까 3억 렌스를 가진 그런 리스트를 그냥 넣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1번, 2번, 뭐 2억 9,990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가져가면서 워커가 처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이때는 뭐 메시지를 당겨 가져온다 해서 폴링이라고 하는데, 네, 이 폴링이 뭔지는 자세히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워커가 가져와서 그 푸시 알림을 보내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메시지 큐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티켓팅 서버를 굉장히 많이 말하는데요. 임영웅 티켓팅, 요게 이제 기사에 나온 거 기준으로 50만인데, 실제로 이제 맥스 트래픽은 분에 320만 트래픽이 찍혔다고 해요. 그러니까 320만 명이 대기를 걸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인터파크가 터진 걸로 이때 되어 있었고. 근데 320만이라는 거를 사실 저는 터졌더라도 320만까지 찍혔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도 대단한 서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 실제로는 뭐 카프카 같은 그런 큐를 사용해서 얘네를 순차적으로 그냥 밀어 넣는 거죠. 이거 지금 동시에 뭐 A랑 B가 접속했는데 A가 먼저인지 B가 먼저인지 잘 모르겠다. 일단 냅다 큐에 던져버려. 하고 큐에 던진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워커들이 가져가서 너 일단 1번, 너 2번, 오케이, 너까지 끝.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티켓팅 서버에서 메시지 큐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려고 이제 메시지 큐 중 카프카와 레비든 큐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찾아왔는데요. 보통 우리가 카프카가 좋다고 하면 알고는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가장 직관적으로 설명을 준비해봤습니다. 레비든 큐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직관적인 방식이에요. 0부터 9까지가 있고 9가 마지막이라면은 뭐 9가 가장 빨리 들어왔다고 하면은 워커가 여기선 컨슈머라고 표현되어 있죠. 워커가 9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잘 가져가면 잘 가져갔어 하고 acknowledge 사인을 보내요. 그러면 레비덴 큐가 잘 가져갔구나 다음 거 파일 줄게 하고 뭐 가져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레비덴 큐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게 돼요. 예를 들어 워커가 10만 대가 있으면은 레비덴 큐가 그래 1번 워커 너 했고 뭐 2번 워커 이렇게 했고 하니까 얘가 사실 엄마 같은 역할이 되는 거죠. 하지만 카프카 같은 경우에는 이 몇 번을 가져가는지를 각각의 컨슈머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스마트 컨슈머라고 하고 패치 오프셋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워커가 9번을 가져갔으면은 네, 그 다음 워커는 8번을 가져가고 9번은 여전히 큐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카프카 같은 경우에는 워커의 개수가 많아져도 기본적으로 조금씩 워커들에게 그 카프카가 가져야 할 그런 역할들을 할당해주기 때문에 스루풋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오프셋과는 별개로 파일 시스템에 다 저장되다 보니까 이 오프셋만 잘 이렇게 찾아주면은 장애를 복구하기도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매우 좋은 큐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소개였고 그래서 워커에 대한 사례로 컨버트 PDF to JPG라는 걸 가져와봤는데요. 저는 대학생 때 과제할 때 이걸 되게 많이 썼었는데 이게 그냥 PDF 넣으면 JPG 파일로 여러 개 만들어주는 거예요. 써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작은 사이트인데 우리가 개발자들 블로그로 벨로그 많이 쓰잖아요. 이게 월에 500만 트래픽인데 앞서 말씀드린 거는 4천만 트래픽이에요. 아니 이게 뭐 벨로그보다 많다고? 했는데 세계인들이 많이 쓰는 서비스죠. 그러면은 서버가 하나같이 순식간에 계속 이렇게 몰려드는 트래픽들을 다 언제 PDF를 JPG로 바꾸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메인 트래픽은 메인 서버에서만 처리하고 실제로 이걸 바꾸는 작업들은 앞서 말씀드린 예시처럼 워커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제가 간단하게 서버 컴포넌트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을 끝냈고 다른 얘기거리들이 있는데 소개만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갑자기 라이트 연산이 많아지면은 RDB와 NoSQL 중 무엇을 써야 될까요? 당연히 NoSQL이겠죠. 왜냐면 자료구조적으로 NoSQL이 쓰기 부활 강건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왠지는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RDB로도 DB 트래픽을 분산하고 싶을 수 있죠. 레디스 클러스터 같은 것도 있고 좋지만 RDB는 기본적으로 버티컬 파티셔닝 같은 샤딩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런타임 에러나 서버 보안은 실제로 우리가 항상 EC2에 들어가서 뭔가 그 에러 로그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러 로그를 관측해 줄 수 있는 모니터링 툴이라는 것도 있고 또 내 서버가 완전 네, 엄청난 커뮤니티가 되어가지고 데이터 센터가 갑자기 무너지면 안 되는 그런 매우 중요한 뭐 은행 서버 같은 걸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서버 컴포넌트를 통째로 복사해 놓는 그런 IDC 이중화가 될 수도 있겠죠. 확실하진 않은데 이제 금융권들은 무조건 IDC 이중화를 해야 돼서 뭐 토스뱅크도 경기도에 뭐 데이터 센터 하나, 그 다음에 뭐 강원도에 하나 이렇게 있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앞서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유저가 내 서버에 악의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즉 크롤링이나 어플리케이션 스캐너를 방지하기 위해서 레이팅 리밋을 걸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서버가 각자의 도메인의 그 MSA 보통 아시죠? 근데 요즘 취업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MSA도 건드리시던데 MSA 상경에서는 뭐 예를 들어 주문, 결제, 뭐 적립 이런 도메인이 다 나눠져 있고 각각의 서버가 있다면은 하나의 서버가 무너졌을 때 다른 서버로 장애가 전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장애 회로를 끊어버린다 해서 서킷 브레이커 패턴도 있습니다. 이제 다 같이 유튜브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앞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어떤 기능이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는 한 5가지 정도를 소개하고 그 중에 4가지만 표현을 해보려고 해요. 먼저 영상을 업로드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영상을 보는 사람이 있을 거고 영상을 찾으려면 검색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 우리 보통 알고리즘에 저주를 하는 그런 알고리즘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아까 간단하게 소개드렸던 푸시 알림도 한번 넣어볼게요. 각 기능은 실제로 구현은 이렇게 됩니다. 먼저 영상을 업로드한다는 것을 조금 들어보면은 영상을 인코딩하고 트랜스코딩하는 과정이고 영상을 시청한다는 것은 아까 그 BTS의 사례에서 보여드렸듯 영상 청크들을 스트리밍하는 과정이고 검색은 얼마나 데이터를 빨리 가져올 수 있냐는 것이에요. 인덱싱을 하는 과정이고 알고리즘은 추천 시스템 관련된 내용이고 푸시 알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시지표, 즉 비동기로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것인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요거는 무엇을 고려해야 될까인데요. 되게 교과서적인 내용이라서 빨리 넘어갈게요. 영상 업로드 당연히 빨리 돼야 안 답답하고 그 다음에 많은 트래픽이 특정 서버로 몰려도 트래픽이 다 핸들링 할 수 있어야 되죠. 이를 고가용성이라고 하고 영상 시청은 반대로 특정 서버가 여러 사람한테 많은 이렇게 스트리밍을 쫙쫙 뿌려줘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고확장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검색은 이제 얼마나 빠르게 조회할 수 있을까인데 유튜브의 영상이 제가 몇 개인지를 찾아봤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엄청 많을 거예요. 엄청 많을 건데 예를 들어 하나를 찾아볼까요? 그러면은 뭐 32번 찾아볼게요. 그러면은 뭐 몇 개 있잖아. 100억 개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100억 개를 다 뒤져야 돼요. 그러면 ON이죠. 우리가 좀 똑똑하게 근데 그거 이진 탐색을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하면은 O 로그 N까지 줄어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엘라스틱 서치 같은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은 LSH라는 그런 해싱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은 거의 O1에 가까운 속도로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리커멘데이션 시스템은 당연히 어떻게 기준으로 추천할까가 중요하고 푸시알링 같은 경우에는 미스터 비스트가 영상을 올리면 3억 명한테 이런 노티피케이션이 갈 텐데 순간적인 트래픽을 어떻게 방지하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한번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약간 이건 어떤 느낌으로 갈 거냐면 시스템 디자인 설계 면접처럼 갈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에스티메이트 추정을 할 건데요. 일단 한번 상황을 가정해보는 거죠. 유튜브의 데일리 유저가 DAU라고 하죠. 데일리 액티브 유저가 20 밀리언, 그러니까 2천만 명이죠. 2천만 명이라 해볼게요. 실제로는 122 밀리언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MAU가 20억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리고 1인당 평균 하루에 업로드를 0.005개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1000명이 있다면 그 중에 5명이 하루에 하나씩 영상을 올린다는 뜻이죠. 평균 영상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게 해보겠습니다. 100MB고 이건 1080p에다가 H264 컴프레션을 적용한 기준이에요. 그리고 하루 평균 업로드는 아까 말씀드린 그 20만 명 중 몇 명, 1000명 중 5명 이렇게 하면은 이제 100K, 10만인가요? 네. 하루에 10만 비디오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일 스토리지는 총 10TB가 저장이 되게 돼요. 네, 저는 한 번도 제 게시판에 1기가도 쌓여본 적이 없는데 부럽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 노트를 달아놓은 거는 실제 스토리지별로 우리가 해상도가 여러 개 있잖아요. 1080도 있고, 뭐 480도 있고, 4K도 있고. 그래서 실제 저장량은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밴드위스에 관련된 얘기를 해볼게요. 1인당 평균적으로 하루에 영상을 5개 본다고 하고,
하루에 영상을 시청을 보통 한 개당 5분 한다고 해볼게요. 저는 한 개 영상만 봐도 20분인데 보통 그렇습니다. 서브 부하를 좀 줄여보고 그 다음에 스트리밍의 순간적인 비트레이트는 1080p 기준으로 5Mbps/s로 하겠습니다. 뭐 어느 정도 수치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사실 저도 잘 안 오고 그냥 퍼왔어요. 그리고 일일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영상을 시청하는 용량은 앞서 말씀드린 그 연산식들을 다 곱해서 7500Mbps per user per day가 됩니다. 네, 이걸 좀 줄여볼게요. 기가바이트로 줄이면은 앞서 말씀드린 평균 영상 시청 용량에다가 8분의 1은 이제 비트를 바이트로 바꾸는 과정이고 1024분의 1은 이제 킬로바이트를 기가바이트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10의 3제곱이 아니라 2의 10제곱인 거 잘 아시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총 계산해보면 하루에 총 필요한 대역폭은 18.31PB가 나옵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작업일 것 같아요. 한번 시작을 해보죠. 먼저 ARD는 당장 제 발표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간단하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저는 유저는 여러 개의 구독 알림을 설정할 수 있고 또 여러 개의 비디오 리액션을 남길 수 있어요. 따봉, 싫어요도 남길 수 있고 코멘트도 남길 수 있어요. 그리고 유저는 스트리밍을 하는 사람이자 동시에 그 영상을 올리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자신이 올린 비디오에 대한 것도 여러 개를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비디오 역시 리액션 달릴 수 있고 그 다음 댓글 달릴 수 있고 비디오의 제목, 설명 같은 메타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고 비디오 썸네일 따로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푸시 알림도 해줘야 되니까 푸시 알림 같은 것들을 핸들링하는 잡 트래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ERD와 기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API를 한번 디자인해 볼게요. 먼저 업로드 과정을 유저가 영상을 업로드하는 이니시에이트로 하고 이럴 때는 파라미터로 유튜브 제목 같은 거 넣는 그런 메타데이터를 보내주게 되겠죠. 그럼 200으로 너 유튜브에 영상 올리는 거 이제 시작됐어 하고 리스폰스가 옵니다. 그리고 이게 마무리되면은 클라이언트는 다시 야 이거 끝난 것 같은데 하고 이제 컴플리트를 보내면은 서버는 이제 파라미터로 업로드 아이디 그러니까 어떤 영상 업로드했지에 대한 거를 정보를 받고 그 다음에 잘 업로드된 것 같아 하고 200을 날려주게 됩니다. 업로드를 마치면은 유저는 검색을 하고 영상을 보게 될 텐데요. 검색을 하는 것은 보통 잘 아시는 것처럼 쿼리 파라미터로 질의를 하게 됩니다. 키워드를 쿼리로 넣게 되면은 리스폰스로 예를 들어 고양이라는 걸 검색했을 때 고양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혹은 고양이와 관련 있는 영상들이 비디오 메타데이터가 이렇게 리스트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당장 영상을 재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메타데이터만 있으면은 일단 어떤 유튜브 영상인지 대충 파악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유저가 영상을 클릭해서 재생하게 되면은 그 비디오에 비디오 아이디를 넣어주게 되면 영상을 재생하고 서버는 계속 스트리밍 청크를 보내주게 됩니다. 이제 아키텍처에 컴포넌트를 하나씩 붙여보면서 유튜브 시스템을 한번 설계해 볼게요. 먼저 유저는 API 게이트웨이에 그 업로드 리퀘스트를 보내게 됩니다. API 게이트웨이를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건데 보통 쉽게 말하면은 앞단에서 하는 일들을 다 해주는 친구라고 보면 돼요. 인증 인가를 처리할 수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로드 밸런싱을 처리할 수도 있고 또 크롤링이 들어올 때 그런 웹 애플리케이션 스캐너로의 역할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증 인가를 잘 마치고 얘가 이제 비디오를 업로드를 시작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비디오 업로드 서비스에 업로드를 시작한다고 이제 알려줍니다. 그러면 유저는 서버로 영상을 올리는 게 아니라 저장소에 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프리사인드 URL이라는 개념이 있고 아마 대부분 아실 텐데 읽는 작업에 비해서 쓰는 작업은 데이터 정확성을 깨트릴 수도 있고 악의적인 그런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내가 S3 나 혼자 쓰려고 올려놨는데 누가 갑자기 자기 드라이브로 쓴다고 내 S3 접근해가지고 막 유튜브 영상 수십만 개 올려놓으면 제 서버 비용이 장난 아니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못 올리게 이 URL로 들어가면 너는 읽을 수만 있는데 이 URL로 들어가면 너는 쓸 수도 있어 하는 그런 쓸 수 있는 URL이 프리사인드 URL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디오 업로드 서비스에 접근한 이유는 이 프리사인드 URL을 받아오기 위해서예요. 그럼 유저는 이 프리사인드 URL로 S3에 접근해서 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영상을 다 올리고 유저는 나 이제 업로드 끝났어 하고 다시 API 게이트웨이에 이제 연락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업로드 서비스로 가게 되고 이때 다른 서비스로 또 이제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때도 역시 큐를 통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큰 트래픽이 있을 때 서버 간 통신은 무조건 큐를 거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두 개의 서버가 커플링 되어서 이렇게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주고받는 이상부터 두 개는 굉장히 쉽게 함께 다운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올리는 작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비디오다 보니까 단순히 올리는 게 끝이 아니라 뭐 압축도 해야 되고 이거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형태를 가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공하는 자체를 잡이라고 부를 거고 이제부터 잡이 얼마나 진행되는지를 확인하는 잡 트래커 서비스에 얘를 보내주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잡에 대한 정보를 잠시 다이나모DB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다이나모DB를 저장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맥락이랑 좀 비슷한데 NoSQL이고 쓰기 부하에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잡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코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코딩을 하는 것 역시 Q로 보내고 그 다음에 워커가 이 메시지를 풀해와서 인코딩을 시작하겠죠. S3에서 일단 이 잡 정보를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영상을 올린 건지 아이디가 3번인 영상을 올렸구나 하고 S3에 접근해서 아이디가 3번인 영상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다시 인코딩을 자기가 쭉쭉 한 다음에 인코딩을 마치면은 그 다른 S3, 인코딩이 완료된 S3에 저장을 하게 돼요. 이제 인코딩까지 끝났으니까 다시 이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게 배포를 해야겠죠. 그럼 인코딩 워커는 다음으로 미디어 프로세싱 큐, 글자가 너무 작네요. 네, 미디어 프로세싱 큐에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미디어 프로세싱은 되게 생각보다 유튜브는 번거로운 과정이 되게 많아요. 일단 이게 뭐 성인용 동영상 아닌지 혹은 유아가 나오지는 않은지 검증하는 밸리데이션 워커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썸네일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썸네일 워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서버에 실시간으로 반영해주는 메타데이터 워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작업들이 모두 끝나면은 이런 세 가지 정도의 그냥 큰 DB를 예시로 들어가는데 먼저 이것들이 쉽게 사람들한테 검색이 될 수 있게 인덱싱을 해주는 엘라스틱 서치 클러스터에 저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유튜브 뭐 타이틀 같은 그런 메타데이터들이 저장될 수 있게 포스트그레스콜 같은 메타데이터 DB에 저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썸네일 같은 거는 이미지 파일이니까 S3에 저장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작업이 마무리되고 나면은 다시 잡 업데이트 큐로 이제 다 끝났어 하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잡 트래커가 끝났어? 확인한 다음에 잡을 업데이트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구독자들한테 푸시 알림이 갈 차례겠죠. 노티피케이션 큐에 샌드 알림 보내줍니다. 이제 진짜 다 올라갔어. 여기까지 업로드 과정 알아봤는데요. 이제부터 그럼 푸시 알림을 유저들이 어떻게 받아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저는 먼저 API 게이트웨이와 persistent 커넥션을 맺습니다. 이거를 말하면 좀 길어서 보통 쉽게 생각하면 계속 연결을 맺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서버와 이제 커넥션을 맺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매핑 테이블, 여기서 레디스를 불러왔는데 매핑 테이블에 업데이트를 합니다. 커넥션을 업데이트 하게 되면은 시간을 볼게요. 네, 커넥션 업데이트 하게 되면은 얘가 온라인인지 보는 거예요. 얘가 프로세스를 그러니까 유튜브 어플을 프로세스를 죽였는지 아니면 백그라운드에서라도 실행되고 있는지를 여기서 관리하고 있어요. 왜냐면 내 폰이 뭐 유튜브가 아무리 뭐 빅테크 서비스건 내 폰에서 유튜브가 꺼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백그라운드에 들어가 있어야 노티피케이션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노티피케이션 큐에서 노티피케이션 서비스가 이 잡을 가져오고 잡 관련된 정보를 또 데이터베이스 저장하고 얘 지금 프로세스가 살아있나 확인한 다음에 푸시 알림을 보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거창해 보일 수 있고 순간적으로 따라가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일단 그냥 감만 잡으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제 유저가 영상을 시청한다고 해볼게요. 먼저 스트리밍을 하려면 서치를 해야겠죠. 서치 쿼리 파라미터를 보내면은 서치 서비스가 엘라스틱 서치에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 내가 유튜브 영상을 하나 클릭을 하겠죠. 그러면 클릭을 하게 되면은 스트리밍 서비스로 넘어가게 되고 그 스트리밍 서비스 역시 그 스트리밍 조각들을 가지고 와줍니다. 그리고 이때는 CDN을 통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DN에 캐싱이 되어 있어서 되게 빠른 속도로 캐싱 되어 있는 영상을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CDN은 당연히 인코딩된 영상을 가져오겠죠. 아까 우리가 API 디자인을 이렇게 간단히 해봤고요. 그러면 요게 4개의 API 엔드포인트를 저는 지금 각각 유저가 영상을 업로드하고 유저가 푸시 알림을 받고 그 다음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스트리밍을 하는 이런 과정으로 소개를 해드려봤어요. 그래서 뭐 요거는 추가로 조금 고려를 해보면 좋은 것들인데요. 시간상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레이지 로딩과 프로액티브 캐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중복에 관련된 내용도 있을 거고 그 다음 데이터 일관성에 대한 내용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역시 빅테크 서비스고 개인정보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 서비스다 보니까 암호화에 대한 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소개해드리지 못했지만 뭐 피드 게이너도 되게 재미있는 주제예요. 어떻게 이 사람의 선호도를 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벡터를 조사해서 이 벡터 간 요소도를 가깝게 할 것인가 뭐 그런 주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4개 정도의 예시를 보여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사실 제가 이 그러니까 이 발표 주제를 정하게 된 거는 저도 이제 취준을 하면서 시스템 디자인 면접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시스템 디자인 면접은 너가 무슨 뭐 카프카를 알고 있니 이런 게 아니라 보통은 본질적인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링크 쇼트너라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뭐 비틀리라는 서비스를 봤었죠. 엄청 긴 서비스를 쓸 때 그 서비스를 줄이는 거예요. 되게 그 도메인 네임을. 근데 요거는 사실은 너는 해시 알고리즘에 대해 알고 있니라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구글 서치 엔진을 시스템 디자인 해보세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 이 질문의 본질은 너는 엘라스틱 서치가 어떻게 빠른 속도로 인덱싱과 역인덱싱을 해서 정보를 가져오는지 알고 있니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리얼타임 챗 서비스, 뭐 디스코드가 될 수도 있고 카카오톡 보이스 챗 이런 거 될 수도 있겠죠. 리얼타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너는 뭐 웹소켓 커넥션에 대해서 알고 있니?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특이한데 뭐 우버 혹은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도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가 뭐 어떤 게 있을까? 뭐 지오해싱 혹은 뭐 GODB 그리고 뭐 네, 뭐 지오폴리 뭐좀 이쪽 도메인이 잘 아니라 잘 모르긴 하는데 지도를 어떻게 구역을 나눌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물어볼 거예요. 네, 이제 좀 끝이 나는데 끝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오늘은 뭔가 서비스나 뭐 API 모델링 이런 한도 끝도 없는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더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싶은 것도 있고 저거 좀 부족한데 싶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요거에 제가 첫 오프닝 세션 때 이제 상현님이 해주신 말씀을 되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었는데 기술도 결국 비즈니스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멋진 아키텍처가 되는 것보다는 돈을 버는 비즈니스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상현님 말씀을 좀 덧붙이자면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엔지니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MSA에 대한 환상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에이블리도 MAU 1000만 정도가 나오는데 아직 모놀리식이거든요. 근데 잘 돌아갑니다. 돈도 잘 벌고 있고요. MSA에 대한 거는 네, 이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사실 이 자리의 대부분은 저를 포함해서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능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제가 요즘 뭔가 이제 실무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주니어한테는 탑다운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되게 섹시하고 뭔가 저걸 하면 인터뷰에 잘 들어갈 수 있고 근데 저는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디자인, 뭐 MSA, 쿠버네티스, 클린 아키텍처 다 좋아요. 해보는 거 좋은데 바텀업이라고 써놓으니 사람이 읽기 좋은 코드를 짜고 리팩터링을 잘하고 자료보조 알고리즘의 기본기가 되어 있고 특정 개념을 딥다이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저는 그거는 네, 어떻게 보면 그 페이크 브루가 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니어에게 중요한 거는 탑다운과 바텀업이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공부했으면 좋겠고 저도 끊임없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